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영종도에 사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제 인생에서 최근 5년의 시간들은 제 의지를 떠나 운명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일들이 당시에는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행복하게도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어릴 때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 하나씩은 있겠죠? 제게는 승무원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멋진 유니폼을 입고 프로답게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요. 중고등학교 때도 항공서비스학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을 정도였죠. 스펙을 쌓고 노련한 끝에 25살에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의 떨림과 긴장이 아직도 꿈에 나올 때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승무원 4년 차에 서비스 능력이나 응대 요령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객실 부사무장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제가 원하던 일을 하면서 오는 충족감이 컸던 시기였죠. 하루는 기장님이 운항팀과 객실팀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팀이 1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운항과 객실은 라인이 달라서 이런 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했죠. 나이가 있으신 기장님이 약속을 권하신 거라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객실 팀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자동 참석이 돼버렸어요. 나도 이렇게 운항팀이랑 객실팀이 식사하거나 친목도모한 건 드문 일인 줄 알지만 우리 부기장님이 새로 오셔서 소개할까 해서요. 부기장 인사하지. 네, 기장님. 저는 이번에 함께하게 된 부기장 신동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기장과 부기장은 한 팀으로 중간에 새로 오시는 경우가 없었는데 전 부기장님의 건강 악화로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30대 초반 젠틀한 느낌의 분이었습니다. 실력 좋고 인성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객실 쪽에서도 많이 환영해 주세요. 물론 운항팀끼리 많이 다니겠지만요. 우리 객실 팀원들 미인이 많지. 우리 부기장도 미남의 미혼인데 선남 선녀들이 있으니 내가 괜히 오지랖이 생기네. 선배, 객실팀 분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죠. 그러지 마세요. 소문으로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사관학교 절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었나 봅니다. 승무원과 파일럿이 연애를 많이 할 거라 외부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어요. 연애를 하다 들킨다면 둘 다 회사에서 매장당할 확률이 컸죠. 주변 승무원들만 봐도 연애나 결혼은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과 하는 게 암묵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어느 항공의 기장과 승무원은 커플이다라는 걸 업계 사람들이 콕 집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 공식 커플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지만 기장님이 무언가 연애나 다리를 놓아주려는 행동은 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농담이야. 우리 여기 밥도 먹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긴장 좀 풀자. 신동석 부기장님. 그리고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건데? 그만요. 저 같은 아저씨를 누가 좋아요. 민폐입니다. 김미영 부사무장. 우리 부기장 아저씨 같아요? 네? 아니요. 전혀 안 그러세요. 그렇죠. 내 후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훤칠한 아저씨가 어딨어요. 이제 34살인데 뭐가 아저씨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저랑 부기장님을 연결해 주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부기장님 얼굴이 귀 끝까지 새빨개져 있기도 하고요. 암튼 이례적인 운항팀과 객실팀의 회식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서일까요? 그 뒤로 부기장님을 우연히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친근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운명적인 사건이 저희를 인연으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요. 김미연 사무장, 괜찮아? 발목 완전 나간 거야? 걸을 수 있겠어? 객실 업무 4년 차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하필 공학으로 강화하던 중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제가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던 거예요. 약한 난기류가 예상되어 승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응대를 하는 와중에
생각보다 강한 흔들림에 사고가 나버린 거였죠. 이 사고 때문에 기장님이나 부기장님 이하 운항팀도 기상 판단 잘못으로 곤란해지고 제 부러진 왼쪽 발목도 난감해졌어요. 원래 절반이 넘는 승무원들이 고질병처럼 염자와 같은 접질림을 당하는 편이라 평소 타박상이나 삐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 사고는 꽤 충격이 크고 온몸이 붕 떠버렸다가 넘어져서 한쪽 발목이 금이 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휴직계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신동석 부기장님과 연애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쉬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신동석 부기장님이었어요. 자신의 판단 미스로 제가 다쳤다고 생각한다며 만나서 사과를 해야겠다 하더니 만나서는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연 씨,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서요. 놀라셨겠지만 그만큼 진심입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부기장님, 갑자기 이렇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 미안 씨한테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직진 고백으로 제 마음에 들어와 혼을 쏙 빼놓더니 제가 부상 때문에 쉬는 몇 달간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습니다. 무엇보다 업계 사람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렇게 저희는 극소수의 공식 커플이 되어 연애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어차피 공식 커플의 사계절을 겪어봤으니 더 길게 끌 거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인자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더니 남편도 닮았는지 저에게 아주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시청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 후 국내 국외로 인꼬 부부 마냥 여행을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나이 들어서 시부모님처럼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다니자고 약속을 했을 정도였죠. 시누이는 플루티스트로 플루트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알 정도의 외국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정기 연주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성격도 귀엽고 친절해서 동그라미가 사람 형상이 되면 동글동글한 시누이가 아닐까 생각까지 들었죠. 시댁 식구들과는 상견례와 결혼식, 외부 약속에서 만난 게 다였어요. 신기하게도 시댁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시댁집을 이사하려 준비 중이라서 결혼 후에 정리가 되면 집으로 오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결혼을 하고 업무 복귀를 하려다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발목 때문에 일을 잠시 쉬는 걸로 남편과 결론을 냈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에 아직 욕심이 많아서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비행 스케줄에 따라 새벽이나 밤에 출근하는 일이 많은 삶을 살아서인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조정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낮잠으로 선잠을 잘 때도 많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낮 시간에 살포시 잠들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잘 꾸지 않은 선명한 컬러의 꿈이더군요. 꿈속에서 저는 깨끗한 냇물이 흐르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따뜻한 바람을 느끼면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편안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냇가에 커다란 연꽃이 떠내려왔어요. 그렇게 크고 고운 분홍 연꽃은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연꽃 안쪽에는 한두 살로 보이는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아기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세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품 안으로 파고들어 저를 꼭 안으며 웃는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전 꿈도 안 꾸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을 꾸다니 이상하게 마음이 찌릿하고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 비행 스케줄이 한 달 전에 미리 다 나오고 변경되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남편의 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반 정도는 일하고 반 정도는 쉬는 직업이라 결혼하고 나서도 저와 남편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집안일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일주일마다 하루 이틀 정기적으로 약속을 가는 곳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취미 활동이나 모임이 있나 했어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터치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존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궁금해서 어디 가냐고 무얼 하냐고 물으면 그냥 어디 좀 간다는 말만 하고 엄청 당황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거짓말을 엄청 못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찔리는 일이 있거나 행동을 하면 얼굴에 오롯이 티가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 일을 하면서 그쪽 세계를 잘 아니까 파일럿들은 지역마다 애인이 있다더라, 회사 승무원들을 여러 건드려서 진급이 누락됐다더라 하는 폭로나 소문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추문들을 들으면 남의 일이니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막상 내 남편이 그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더군요. 일단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루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비행 스케줄 고정이고 일정이나 모든 걸 공유하는데 왜 일주일마다 이틀씩 정기적으로 가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지 알고 싶어요. 그거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다녀오는 거니까. 시댁에 다녀오는 거라고요? 응, 부모님 뵙고 오는 거야.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냥 어디 갔다 온다고 하고 얼버무렸어요? 난 별거 아니라서 얘기 안 한 건데 당신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줄 몰랐네. 미안해. 워낙 나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하고 솔직한 사람인데 그 부분만큼 숨기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 아버님은 이사하시고 절 초대 안 해줘요? 여보만 시댁에 계속 가고 나는 안 가니까 조금 이상해. 아직 짐 정리 중이기도 하고 어수선해서 당신 오면 보기 그럴까 봐 그러신 것 같아.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기다려줘. 매번 갔다 오는 약속이 시댁에 다녀오는 거였다는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함이 가시진 않더라고요.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고 좋으신 시부모님이 결혼 전과 후에 집에 한번 안 데리고 간다는 게 유독 이상했어요. 시댁 한번 안 가본 며느리라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죠. 안 되겠다 싶어 시댁에 다녀온다는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물론 남편 모르게 말이죠. 남편은 신혼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천 청라지구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느 주택가에서 차를 세우고 현관벨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짜 시댁을 온 거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 마당에 서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다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몰래 따라온 거였지만 시댁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집 앞에서 기다렸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받더군요. 오빠, 사실 나 지금 시댁 집 앞이야. 뭐? 미안하, 잠깐만. 남편은 당황했는지 쿵쾅거리며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보 놀래켜주려고 몰래 따라왔지?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계시지? 인사드리고 가도 될까? 미안하, 이게 무슨... 다음에 같이 오면 되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굳어진 표정으로 집으로 그냥 가자고 했어요. 오빠, 하지만 집 앞까지 와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가는 건 이상하지 않아? 난 인사드리고 시댁집도 보고 가고 싶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가족끼리 집에 들어가서 인사드리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닐 텐데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저보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첩보작전도 아니고 집을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싶어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얘기도 없이 찾아와서 실례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0분쯤 기다렸을까 남편이 다시 나오더니 집에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놀랐다며 마침 저녁을 먹으려 하셨다면서 반겨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드디어 우리 집 왔구나. 안 그래도 정식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 만들어주려 했는데 잘 됐네. 간만에 가족끼리 같이 밥 먹자꾸나. 잠깐만 기다릴래? 얼른 준비할게.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아니야, 너랑 동석이는 쉬고 있으렴. 시아버지는 일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출타 중이셨기에 시어머니와 남편 저까지 셋이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고 남편과 저와 거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혼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심심해서 집 구경을 하려고 조금씩 둘러봤죠. 1층 거실 한켠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방 안 내부를 돌아다니기에는 실내일 것 같아서 2층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다 싶었죠. 새로 지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아늑하게 목조로 만들어진 구조라서 나무 계단을 오르는데 정감이 가더군요. 2층은 시부모님이 더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족들 사진이 액자에 걸려있고 따뜻한 느낌의 카페트나 소품들이 딱 시부모님 성정을 닮은 것 같아 보였어요. 크게 나 있는 통창문을 통해 마당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같이 들려왔죠. 2층에 사람이 없을 텐데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을 정도였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자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더군요. 안쪽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방문을 열었는데 시부모님의 안방같이 보였어요. 부부 침대와 화장대, 서랍장을 보는데 안쪽 붙박이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자그마하고 약하게 흐느끼는 소리였죠. 무섭기는 했지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장문을 조심히 열었어요. 그러자 컴컴하던 장롱 안에 무언가 움직였어요.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두 살 남짓해 보이는 아기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다가가니 울고 있던 아이가 더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아가, 넌 누구니? 이리 나와보렴?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거니까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붙박이장에서 기어나왔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데 저에게 그때의 충격은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넌 그때 연꽃 꿈에서 본... 어떻게 여기에... 얼마 전 꿈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아이는 뽀얗고 동그란 얼굴에 긴 속눈썹과 곱슬거리는 머리에 꿈속 모습 그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제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다가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죠. 엄미? 제가 말을 걸면서 언제 울었냐는 듯이 저를 붙잡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실제로 얼굴을 보니 남편과 눈매, 콧대, 입술 어느 하나 안 닮은 구석이 없더군요. 빠빠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누가 붙박이장에 혼자 둔 건지 그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이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을 떠나서 혼자 어두운 곳에 두었다는 데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2층 안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선예를... 남편은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해 하더군요. 이 아이 누구야? 그게... 시어머니가 2층을 급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선예야, 할미한테 오렴? 식탁에 저녁 차려놨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엄마, 저희들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먼저 드세요. 남편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체념어린 표정으로 둘이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이름은 신선희. 이제 24개월 됐어. 내 딸이야. 아이를 보자마자 예감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뭔가 궁금한 점을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상태를 보고 손을 잡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 뺨을 내려치고 돌아서서 그 길로 시댁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신혼집에 와서 안방 침대에 웅크려 누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제 버릇이었죠. 남편은 언제 왔는지 제게 뭐라고 자꾸 말을 걸었어요. 저는 생각에 빠져 대답도 안 했고요. 그랬더니 조용히 안방에서 나가더군요. 모두가 힘들었던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요? 일단 아무 말 안 했던 거 사과할게.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었어. 조만간? 그런 얘기는 결혼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요. 당신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었고 그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 남편은 제 분노와 슬픔이 가시지 않자 어딘가 함께 가달라고 했어요. 도착해보니 그곳은 서울 근처에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말없이 앞서 걷던 남편은 어느 한켠에 멈춰서서 혼자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4년 전에 결혼을 했었어. 대학 동창이었고 내 첫사랑이기도 한 사람이었지. 오래 만났던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어.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었고 그러다가 생긴 귀한 아이가 바로 당신이 봤던 선예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그런 일 겪었다고 하면 혹자들은 21세기 의학이 발달했는데 누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냐고 하지만 의학과는 별개로 경우가 꽤 있는 모양이야. 출산 후 출혈 과다였어. 그럼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정도 됐지.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나와 만나기 1년 전의 일이었잖아요.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해도 나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나를 속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든 당신과 이어지고 싶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부기장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당신은 못 봤지만 나는 공항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 처음에는 전 와이프가 다시 살아 돌아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닮은 모습에 끌렸어. 그래서 기장님한테 신뢰를 무릅쓰고 객실팀과 회식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내가 당신한테 마음이 있는 걸 기장님이 알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선배는 내가 아내를 잃고 방황했던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저 가까이에서 당신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을 알면 알수록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욕심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런 나를 용서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여태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고 결혼까지 한 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자 남편은 알았다고 했어요. 마침 남편이 일 때문에 해외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혼자 생각할 시간이 생겼기도 했고요. 따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 봤던 그 아이를 현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아이인 걸 알게 된 일련의 일들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맞아떨어지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던 아이의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힘들게 낳은 친모는 죽으면서 편히 눈 감을 수 있었을까 생각도 들고요. 며칠간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을 갔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이 수척해졌다며 몸보신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진 밥상을 받으며 밥을 먹는데 고마움과 함께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간만에 처녀 시절에 지냈던 제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고민이 많은 얼굴이네. 엄마도 아빠도 항상 신기해. 얼굴만 봐도 어떻게 내 마음을 읽어요? 당연하지, 내 자식이니까. 엄마는 어떻게 내가 자식으로 받아들여줬어요? 난 엄마가 진짜 낳은 아이는 아니었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이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7살이라는 나이에 입양된 소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죠. 사연을 얘기하자면 길지만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의 부모님과 친부모님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제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제가 6살일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가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상대 차량은 그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실이었다고 했지만 한 줄로 정리된 사고 이후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친부모님 사고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것도 지금의 부모님이었죠. 친척분들에게 제가 맡겨줄 순간도 있었고 보육원에 갈 뻔도 했지만 다행히 임시보호해 주시던 지금의 부모님이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고는 입양을 해 주셨어요. 미연아, 아줌마 아저씨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단다. 그래서 미연이한테 부탁하려고. 괜찮다면 미연이가 우리 딸이 되어줄래? 같이 가족했으면 좋겠어. 두 분이 저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어줄래? 라고 물어봐 주시던 목소리의 온도, 분위기, 눈빛 등 많은 것들이 제 기억에 남아있고 어렸지만 진심으로 사랑받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양이 되고 성장하면서도 사고 후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나 말씀을 일부러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제가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부모님의 부재나 죽음에 대해서도 빨리 받아들이고 평범한 아이처럼 잘 자랄 수 있었죠. 부모님처럼 마음이 단단하고 보석 같은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연이 너가 사고 직후에 충격으로 말을 하지 않던 시간이 있었는데 친척집에 있다가 우리랑 함께 지내게 됐을 때 내 눈을 마주보고 엄마라고 말한 적이 있어. 원래도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순간 알았지. 하늘에서 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건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된단다. 엄마, 사실은 남편에게 아이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알게 된 남편 아이의 존재, 그 아이를 꿈속에서 먼저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밟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엄마에게 했더랬죠. 그 아이를 보는데 짠한 감정도 들고 뭔가 운명처럼 나의 과거를 만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동시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혼란스러워요. 미연아, 당장은 고민되고 힘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너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면의 목소리를 꼭 들어보렴. 우리 딸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야. 또 힘들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하고 보러 오면 되고. 우린 늘 내 곁에 있단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폭풍처럼 일렁이던 마음들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온 느낌이었죠. 남편은 해외 비행 스케줄을 끝내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집 앞 공원에 산책 갈래요?
완연한 봄이 왔네요. 좋지. 남편과 저는 나무와 꽃을 바라보고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오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내 얘기 들어줄래요? 저의 입양 사실과 친부모님의 죽음, 스스로가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싶었기에 안 했던 사연 등을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더불어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했지요. 우리 둘 다 가족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네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이런 걸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그 온기가 어떤 말보다 진한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기분이었죠. 사실 아직도 선예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요. 꿈속에서 봤던 아이를 진짜 만났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고 선예의 존재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해서 두렵기도 해요. 내 안에 있던 공허함, 외로움을 다시 마주하는 느낌이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요. 남편도 제가 아이를 보기 전 꿈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가능한지 몰랐다고 했고요. 선예는 태어났을 때부터 친엄마의 존재보다 우리 엄마의 존재를 먼저 인식해서 할미가 엄마인 줄 알아.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하더라고. 엄마의 부재도 모르는 겨우 2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능적으로 아는 모양이야. 부모님 안방 붙박이장같이 어둡고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가야 잠을 잘 잔대.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그렇겠지만 선예는 내게 너무 아픈 손가락이야. 매번 불규칙한 스케줄을 핑계로 아비 노릇도 잘 못하고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불어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아이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 부모 자격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 같고 당신을 속인 것 같아서 너무 비참했고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모르겠어. 그날은 밤 늦게 별이 뜰 때까지 둘이서 공원에 오랫동안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나니 제 내면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혼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락 없이 집을 방문한 저를 보고 놀라시더니 이내 변명과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에게 있었던 일이고 시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주의 존재가 미안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어났는지 거실 소파로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저는 아이가 낯설거나 무서워할까 싶어 조용히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낯선 저를 빤히 관찰하더니 먼저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부모님도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가 제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라하셨어요. 저와 웃으면서 장난을 치던 아이는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제 머리, 얼굴, 향기가 신기한지 끊임없이 만지고 살펴보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기 전까지도 제 곁에 있다가 시부모님이 너무 오래 안고 있었다며 떼어놓으려 하니 급기야 서럽게 울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 전화를 받았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여보, 무슨 일로 부모님 집에 간 거야? 그냥 선예 보러 갔다 왔어요. 선예 보러 갔다고? 왜 갑자기? 왜긴요. 보고 싶어서 갔다 왔죠. 남편은 제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시댁에 다녀왔다는 말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한참을 저를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바라만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웃겨서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 남편에게 선예를 보고 싶어서 시댁에 간다고 말하고 나니 그렇게 고민하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이를 향한 애정이 본물처럼 터지더군요. 이상하게
아이가 눈에 어른거리고 보고 싶어서 하루를 멀다 하고 시댁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고 싶어 시댁을 또 찾았습니다. 어머 아가, 오늘도 선예 보러 왔니? 네 어머니, 선예는 낮잠 잘 시간이죠? 그래, 우리 안방 침대에서 재워놨어. 올라가 보렴.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오는 걸 얼떨떨해하는 눈치셨는데 제가 선예를 예뻐하고 보고 싶어서 시댁에 자주 온다는 걸 알고 난 후로는 저와 선예 둘만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붙박이장을 열어봤더니 혼자서 애착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선예야, 혼자 여기서 놀고 있었어? 안나. 선예는 아직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언니라는 발음이 어려운지 저를 안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안나랑 같이 놀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소꿉놀이하고 놀까? 저도 친부모님을 잃고 혼자 됐을 때 작은 다락방이나 구석진 자리가 그렇게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예가 늘 붙박이장이나 작은 창고방 구석에서 잠들거나 놀려고 하는 점을 단박에 이해하겠더군요. 둘이서 한참을 붙박이장의 안에서 놀다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 누가 깨워서 눈을 떠보니 남편이 어이없는 웃음을 흘리며 저와 선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난히 저와 떨어지기 싫어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를 보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예를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애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이렇게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럼 우선적으로 며칠만 데리고 있어 볼게요. 오늘 필요한 집만 들고 가고요. 선예야, 언니랑 같이 집에 갈까? 아니야, 같이 가. 저는 다른 것보다 아이의 선택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저와 같이 가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요. 제 품에 꼭 안겨서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보고 시부모님도 남편도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함께 집에 온 길로 선예는 영원히 제 딸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려도 하고 계속 키우던 손주가 사라지니 허전함이 크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저랑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발달이 느리던 면이 많이 개선되는 걸 보고서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나 봐요. 5년이 지난 지금 선예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어엿한 꼬마 숙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2살 난 아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대장 누나이기도 하고요. 2년 전에 태어난 아들 민범이는 이상하게 선예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더라고요. 남매의 우애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라니까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저희 가족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렇게 뿌듯해하세요. 남편도 제가 선예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제 딸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감동받아 하며 더 잘해주고요. 남편이 숨기고 거짓말한 걸 생각하면 정말 이혼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제 입장도 이해해주고 가정적인 이런 사람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싶어 여태 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부족하고 감추려고 한 진실을 마주하고 감싸 안으며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얼마 전 어버이날에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어버이 은혜를 부르던 선예가 생각나네요. 비록 소꿉놀이 세트였지만 저와 남편에게 밥을 만들어주면서 자기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선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었으면 좋겠어. 진지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기쁨의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 한 끼 해보세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사랑을 가족들에게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사랑하세요.